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개발을 주도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약 420억 원을, 사업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약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5명이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1년 10월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한 뒤 7,8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 만에 1심은 이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하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명시해 윗선 역할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은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지만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만 예외가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인지 그것이 참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처벌 가능한 영역을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빨간지 박효수 기자 모신 이유는 뭐냐면 대장동 일단 그 판결문이 안 나와서 그런 점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선고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 수뇌부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관이 있구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반대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예, 정반대로 해석해요. 정반대로. 실제로는 뇌물 아니네. 이재명 상관없네. 이렇게 판결한 거거든요. 그 해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의 양형 사유에서 네. 불리한 양형 사유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치를 했는데 그 두 개 사유가 좀 충돌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에서 유동규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뇌부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네. 근데 이제 불리한 양형 사유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다. 배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몇 줄 안 되는 이 그러네. 양형 사유에서 충돌하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가지고 이제 한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면 이것은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고 이재명한테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이재명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있는 인물들을 뇌물에서 뺐잖아요. 뇌물에서 뺀 게 아니고 김용은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진상은 1심이 진행 중인데 김용 정진상의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자 이렇게 양형 사유에서 충돌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배임의 본안 판단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2014년 얘기예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이 2014년 시점이면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이 특히 그때는 이제 남욱이죠. 김만배보다는 돈을 수억을 받고 수시로 접대를 받고 위례 아파트 사업을 밀어주고 서로 엄청나게 결탁이 돼 있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재명은
유착 관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성남시장 이재명은 네. 이재명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더더구나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수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 환지 방식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뭐 구역계라든지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공사 명의로 공문까지 보내면서 끊임없이 환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은 그거 다 배척하고 수용 방식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과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환지 방식을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 뭐 선거 때 돈도 주고 그랬다며. 근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걸 안 받아주냐고요. 그래서 그 양형사유에서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하죠.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수용 방식으로 할 거냐 민간 개발로 할 거냐 공영 개발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 합동 개발로 할 거냐 이 중요한 사항들은 유동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유동규의 입김이 통했냐고요. 안 통했거든요. 유동규가 요구를 하는 걸 안 받아줬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성남시 수뇌부가 그럼 유동규의 그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그런 취지로 써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수뇌부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많이 그렇죠. 이 설왕설래가 되는 건데 네. 수뇌부가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거라 치자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유동규가 결정할 수 없어요. 중간관리자 역할이라고 그렇지. 표현을 네, 해놨잖아요. 네, 네. 중요 사항들 모두를 유동규가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하고 굵직한 거는 시장이 결정을 했는데 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민간업자들이 민간업자 이익과 유동규의 반한다. 주장을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말고 이제 좀 소소한 것들은 유동규가 수뇌부 시장한테 보고를 했거나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거 얘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형사유에 나오는 이 충돌되는 두 가지 문장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데 본안 판단 부분에서 나오는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문장으로 미뤄보아 이재명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부정적으로 본 것 아니냐. 연결되지 않았다고 본 조금 것 더 아니냐.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나도 왜 이렇게 나올 수뇌부라고 수밖에 없는 게 난 모르겠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시장을 특정하는 거였다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성남시장이라고 했을 텐데 맞습니다. 수뇌부라는 모호한 일반 표현을 명사를 썼어요. 고유명사를 안 쓰고 일반 명사를 써놔서 수뇌부라고. 왜 해석이 그랬을까, 분분한 거예요. 그걸? 판결문이 오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공소장이 변경된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예. 당초의 공소장 유동규나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보니까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 해석이 정반대예요. 한겨레는 예. 그 유착, 그 이재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다. 아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판결문 지금 나온 거로만 보면 오마이뉴스는 사실상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몰랐다. 몰랐다. 정반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비서관과 김용 전 시의원을 한 목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부는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의 역할이나 책임을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 같은 사람을 수뇌부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니까. 직급은 뭐 그 고위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최측근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이재명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부인하면서 정진상의 유착은 일정 부분 또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유동규 씨가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전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었단 말이죠. 예. 근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판사는 유동규 당신이 문제네 라는 문제의식을 아주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죠. 예, 법정 구속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남욱 변호사 법정 구속이요. 예. 선고 형량만 놓고 보면 공직자가 둘이 있잖아요. 유동규하고 정민용. 그 둘에게는
구형보다 센 형을 선고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이런 쪽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시킨 것처럼 썼어요. 해석을 했어요.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기사를. 그리고 오마이 그다음에 또 다른 몇몇에서는 이거 완전히 끊어준 거다. 왜 그러냐? 성남시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 모르는 상태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그 전자의 언론사들은 수뇌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한 그 수뇌부에 그러면 이재명 시장만 들어가냐, 이재명 시장 플러스 정진상이 들어가냐, 이재명 빼고 정진상만 들어가냐 이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판사님이 이 판결문 쓰면서 그 부분을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판결문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판결문은 어떤 하나의 A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그 큰 범죄 사실의 전제가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게 원래 성남시장을 판결이에요. 썼으면 처음부터 성남시장 네.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썼다 저렇게 썼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자기의 내심의 의사는 이재명이 뭔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심의 의사는. 근데 이재명이 연결됐다고 하기에는 또 증거가 없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게 써가지고 사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진상만 타겟으로 했을 수도 있고 나는 정진상하고 이재명을 엮고 싶은데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가지고 니네끼리 알아서 판단하든지 말든지 이심 가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수뇌부라고 쓰긴 썼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나는 이재명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네, 네. 성남시장으로 쓰고 모르는 상태로 써주고. 그래놓고 그래서 수뇌부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이재명과 직접 연결할 게 없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였다라고까지는 생각한 것 같아. 그죠? 요거를 포인트로 본 언론들은 끊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유동규 형량이 높잖아요. 유동규 주장이 주로 이제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할 때는 검찰 말 잘 들었던 제일 잘 든 게 유동규.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전체 이 받고 있는 혐의 기소 사실 보면은 유동규가 제일 형량이 세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예, 유동규 씨는 망했어요. 그렇지 완전 망했어요. 망했지. 자기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풀려나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망했고. 근데 남욱 변호사는 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아마 진술 바꾼 게 지금 최종 그 선고에 반영이 안 됐죠 그게. 그건 안 됐고요. 남욱이 진술 바꾼 거는 본인 법정에서 구형까지 끝난 다음에 정진상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정영학은 그러니까 검찰한테 제일 밉보인 게 첫 번째 김만배, 두 번째 막판에 밉보인 게 정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이 제일 세게 나왔잖아요. 12년, 10년. 근데 그거보다 확 줄여서 민간 사업자들은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다 줄었어요. 근데 유동규와 정민용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두 명은 구형량보다 올려치기해서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선고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법정 구속이 됐고 실형이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울 텐데 뒤에서는 웃을 수 있다. 추징금이나 벌금이 없어서 지금 돈은 다 살려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자기들이 번 것에 비해서 그렇죠. 김만배만 사실은 좀 많이 나가. 아니 400억인데 김만배는 수천억.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그 남욱이라든가 정민용이라든가 정영학은 이 추징금이 정민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정민용은 그래도 좀 냈는데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추징 구형이 김만배는 6,111억, 남욱은 1,011억, 그리고 정영학은 600 몇십억이에요. 근데 정영학하고 남욱은 추징이 영원이고 정민용만 김만배도 6,111억 구형했는데 428억 165만 원. 지금 뒤에서는 돈으로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저 김만배 다 떼고 한 5천억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아까 6천 징역 8년 살고 4천억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변호사비 상황인 거잖아, 몇백억 말하자면. 쓰고
뭐 4천억, 뭐 2, 3천억 땡기면 됐지. 그리고 남욱이 1,000억대였는데 아무리 뭐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 이제 200억밖에 없었어. 200억까지 없대요. 지금은 그래도 몇백억이잖아요. 네, 그래도 본인 뭐돈 200억 많이 안 남는 벌. 거죠. 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물고 다녔는데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왜 법정 구속이야? 근데 구속될 나와 만하지. 있다. 남욱은 남욱 구속시켜야지. 변호사가 기소된 게 3번 기소됐거든요. 남욱은 지금 나무에다 세- 묶어놔야 돼 저런 사람들은.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여기에 병합돼 있는 매달아 놓으면 안 돼. 건데 매달아 왜 놓으면. 묶어놔야 돼? 그게 진실을 얘기하도록. 배임이 있고요. 이제는 진실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무슨 저 사람 뭘 해도 아니 남욱이 형이 가볍지가 않아요. 징역 4년이요 지금. 법인에서 35억을 횡령해서 정민용한테 뇌물을 준 게 있단 말이에요. 35억. 뇌물만 35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범죄 수익 은닉. 그걸 그러면은 투자하는 걸로 4년이 가장을 넘는 했다. 이런 게 있고. X로 보면 구형을 또 7년 그거 말고 나머지 안 했어. 38억 횡령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이나 뇌물 금액이 적지 않아서 다른 재판에 특가법 근데 이제 벌었다고 하는 액수에 비해 그 형량이 제일 높은 것은 유동규 씨예요. 유동규 씨가 만 8년 지금 8년 나왔죠. 네, 8년. 네. 유동규 씨는 사실 지금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있었잖아. 구형 7년 하고 지금껏 놀러 다녔죠. 자유롭게 있었고 검찰이 자기를 봐준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봐줬지. 봐줬죠. 풀어줬으니까 네. 봐줬고 그래서 자기가 법정 구속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법정에서 5명이 쪼로록 앉아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얼굴이 굉장히 하얘졌더라고요. 요새 뭐 집회를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연 얼굴을 해서 굉장히 창백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이재명 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으니 자기가 얼굴이 하얗게 되겠지. 거짓말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유동규와 정민용의 표정이 제일 긴장된 표정이었고 김만배 씨는 제가 법정에 1시간 일찍 법정 앞에 갔다가 김만배 씨가 1시간 전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앉아갖고 한 2, 30분 대화를 했어요. 처음 얘기를 나눴거든요. 김만배 씨는 좋아요 지금. 근데 김만배 씨는 내가 통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어. 네, 최근에. 근데 좋다고 구속되더라도 네. 아, 이러니 김만배랑 가만 얘기해봤더니 아니, 저 정도는 김만배 자기가 씨는 그 정도는 예상했을 충분히 거예요. 예상했고 어. 예, 지금 살다 온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산 긴장하는 것도 엄청 태도가 오랫동안 아니었고 살았어요. 그냥 이미. 8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 그냥 이 아니, 생각인가? 그렇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또 1심에서 8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줄이긴 법정 건데. 구속하는 경우는 되게 지금은 부담스럽지. 비교적 줄어들었거든요. 1심에서 법정 구속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예. 그 그래도 대법원 얘기가 김만배는 바뀌어서 불구속이 원칙이거든요. 얘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일관적이었어요. 근데 김만배 씨가 한탄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9개래요. 이미 하나는 수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난 거 그거 빼고도 8개 재판이 있고 자기 부인도 기소돼 있다고. 이 중에 배우자 기소돼 있는 사람 나밖에 더 있냐고. 아니, 저기 이러면서 한탄을. 본인이 제일 돈이 많잖아요. 많이 벌었죠. 윤석열 아버지 집 산 거 그거 좀 그게 궁금해요. 저 사건에서 사실은 지금 논한 사람들이 저기 기소도 안 된 몇 명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 김만배 네. 씨가 왜 윤석열 아버지 집을 네. 사줬는지 김만배 씨가 사준 것처럼 보이는데 명의는 누나가 샀지만 그렇죠. 그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연 한번 물어보시죠. 어쨌든 아니 그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누가 중간에 또 와서 내가 나중에 대화에 물어볼게. 끼는 바람에 내가 나중에 중간에 이제 물어볼게. 지금 구속됐는데 어떻게 중단됐는데 물어봐? 면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 이재명 대통령 연관 여부와 함께 또 논란이 되는 게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에게 뇌물 준 것이냐, 그거 어떻게 판단한 거냐, 이게 또 논란이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안 줬다고 했다, 어느 쪽에서는 줬다고 했다. 네. 이게 논란인데 이거 설명드릴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궁금해요. 그 짧게 해야 돼 지금. 최대한 앞으로 황태자 얘기해야 해볼게요. 되는데. 재판부가 법정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자신이 취득해서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유동규가 썼다. 그렇게 들리지. 그죠? 그래서 김용 정진상 안 줬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동규 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내가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어 몇 개를 빼는 바람에 오해 소지가 있는 이상하게 건데 쓴다니까. 이전에 유동규 변호인이 결심 공판에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 돈은 제3자 뇌물 취득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김용 정진상 주는 게 아니고 남욱이 김용 정진상한테 주는 뇌물인데 내가 전달책 역할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목으로 하면
나는 기소 시점에 공소시효 7년 이미 지났어. 면소해야 돼. 또는 무죄해야 돼. 기술 들어간 건데. 기술 들어간 거죠. 심지어는 본인의 이전 주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네가 전달책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김용하고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이미 받은 뇌물을 어디다 썼느냐에 해당되는 것이지 네가 남욱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 너는 전달책이 아니고 네가 뇌물의 수령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설명 자료에는 그 문장을 넣었거든요. 유동규가 이 돈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가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했다라는 자체도 의심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판사는?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우리 판단 대상이 아니야. 우린 몰라. 이거는 정확히 말하는 근데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자들 대부분이 이걸 잘못 해석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 사건을 쭉 따라오질 않았어 보니까. 우리 그 박효수 기자처럼 쭉 따라와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아야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유동규가 본인의 과거 주장도 지금 번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가 뇌물 줬다고 해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유동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욱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가 김용 줬어. 그리고 그 돈을 요구하기 전에 정진상하고 상의를 해서 얘들이 재력이 있는지 스폰서로 삼아도 되는지 테스트해보자라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남욱은 재판부 판단이 그래요. 남욱 본인부터가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될 거란 사정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전달할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남욱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네. 네. 본인은 못 들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렇게 유동규 씨 혼자 거짓말을 지어내게 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에게 뇌물이 전달됐느냐는 이 재판의 판단으로는 알 수 없고 정진상 본인의 재판 그리고 이미 대법에 가 있는 김용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고 최근에 이번 주에도 정진상 재판 금요일 날 있고 남욱이 증인 출석해야 거기서 되거든요. 남욱은 그게 아니다라고. 네. 예. 남욱이 이번 주에 마지막 증인 출석하는데 남욱은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 듣지도 못했어.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하고서 이기 수사팀이 수사할 때 내 진술 조서에는 나중에는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줬다고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지금 부인하고 그거는 검찰에서 들은 이야기다. 예, 자기가 예. 그렇게 그것마저 얘기했으니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이거는 뭐 무죄로 판결되지 않을까 싶고. 남욱 변호사를 법정 구속되기 전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나무에다 묶어놔야 된다니까 저 사람. 근데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한 번 바뀐 거야 한 번. 아니에요. 검찰 아니지 윤석열 시절에 한 번 뒤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야. 많이 바뀐 게 아니라. 검찰구형 7년도 좀 적다 생각했는데 선고는 4년이라니 이건 얘기하는 김에 제가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제 끝나야 돼요. 예. 예. 428억 그건 무죄입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예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나중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네. 국내 이슈 좀 볼게요. 예. 대장동 이제 4년 만에 이루어진 대장동 재판에서 교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추유의 관심사 딱 이거 하나죠. 이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판결문에 그런 대목이 판결 주심 판사 이런 얘기 하더군요. 순회권에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네, 그 순회권이라 하면 성남시장입니다. 네. 네. 유동규 관련 얘기할 때 그랬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건이고 8년 징역 8년이면 중형이라고 할 수 중형이죠. 있죠. 예. 네. 물론 돈 단위가 어마어마했고 국민적 충격 이런 것들이 감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00% 클리어됐다고 보기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고 향후 재판의 계속 문제 이런 것들은 현안 또는 ING처럼 남아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재명이 뭐를 잘못해서 또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 유착이 됐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건 맞아 보이고요. 네. 순회부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유동규가 평소 당시 시장이던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관련 개선 국이나 실 없이
첩보처럼 이렇게 자주 해왔다는 것은 재판에도 또 한번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의 무슨 여지는 있으나 그 뭐 1, 2%가 될지 몇십 프로가 될지는 저희들이야 계량하기 힘들겠죠. 다만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퀄해 가는 것은 선이 좀 그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이 오히려 그어져야 되는데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배임 행위가 밝혀진 거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한 발짝쯤 좀 앞서간 것 같긴 하고. 좀 많이 나갔다 보시면. 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무관하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아니잖아요. 그 문면으로만 보면 여지도 일부는 있으나 그 관련 없는 쪽에 훨씬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방금 그 여당 얘기처럼 무관이 밝혀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앞서는 것 같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게 좀 나갔다. 배임죄의 경우는 안 그래도 배임죄 폐지 여부는 간혹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입법이 결국엔 변수가 되지 않나 그 얘기도 좀 있어요. 이번 주 내에 뭐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국가정상화법 이런 얘기로.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루 가능성 이걸 떠나서 배임 여부는 저는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체 입법이거나.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배신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네. 다중의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또는 공금을 손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명확한 배임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배임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큰 논리의 비약이다. 여당이 한 발짝 나간 얘기라면 야당 얘기는 한 100걸음쯤 나간 얘기인가 아닌가.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둘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기 힘들 만큼 이쪽은 너무 나간 거고 민주당처럼 이거 딱 끝났다라고 선 긋는 것도 저는 전체 국민들 냉혹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리고 이럴수록 집권 여당은 야당의 지청구나 떼쓰는 거나 뭐 행패 부리는 거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객관성과 팩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저는 길게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10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 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는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선고 내용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배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배당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영우 부장판사의 이 발언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 한마디로 남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과 민간업자 간 유착에 의해 왜곡됐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 측의 수익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던 정황은 없으며 정책적 방향 설정의 수준에서 사업 방식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 부재를 확인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판결은 이재명 방탄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유동규를 중간관리자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특정하지 않은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판결문 양형 이후에 스모킹 건이 숨어 있다며 성남시 수뇌부는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몰랐다는 것 이외에도 배임과 관련해 유동규가 주도했다고 명징하게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해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배임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본류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에 재판부는 몰랐다는 것 이외에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동규의 행위에 대해 수뇌부와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조영우 부장이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유동규와 정민용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부분입니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내정된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다. 사업 협약 과정에서 시정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익 배당은 사업 배당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장 자체를 막았다는 점에서 고의라든지 임무 위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